예, 수업시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해서 총 8회 걸쳐서요. 형법, 형사소송법, 최신 판례하고 기출 예상되는 것 좀 쟁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이 최신 판례 관련해서요. 한 5회, 많으면 6회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시간에 이제 제가 예상했던 그런 논점들 그런 거에서 이제 문제랑 이런 거 해가지고 같이 한번 쭉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찍히는 것들 그렇게 정리할 테니까요.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이 객관식 관련해서 또는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판례 관련해서 쟁점이 그대로 등장하니까 특히 최신 판례 5개년 정도 묶어놨는데 잘 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추가 자료 하나 내드린 거 있죠? 추가 자료 그것 좀 갖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책이 좀 빨리 나와가지고 제가 이걸 7월 23일인가 4일 것까지 해서 이제 했고, 그 뒤에 이제 또 9월 중순 것까지 이제 자료를 정리해놨습니다. 그 뒤에 건 설마 되겠어요? 만약에 될 것 같으면 어떻게든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요새 대법원이 그 사법 파동이 있어서 그런가 빨리빨리 이걸 안 올려요. 근데 제가 주말에 계속 그 사무관 승진, 그러니까 법원에 6급이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신없대. 자기들도 돈도 안 나오고 법원 행정처가 이상하게 막 압수수색당하고 그런 바람에 집행도 안 된대요. 그래서 거기 뭐 알바 고용해서 뭐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계속 몇 개월씩 늦어져요. 예전에는 한 1개월 지나면 바로 공보 개제됐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막 9월, 10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막 한때 막 갑자기 2, 3일 폐쇄되기도 하고 그게 또 우리 뭐 대회 때문에 그랬다 그랬더만 그런 정보는 알고 있어서 좋은데 여하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쨌든요, 지금 제가 나눠드린 마지막 거, 요것도 사실 조금 이른 감은 있어요. 그래도 같이 좀 정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드렸으니까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쓸데없는 얘기는 빼고, 일단요, 우리가 저기, 죄형법정주의하고, 법률 해석론은 우선 좀 넘길게요. 우선 넘기시고, 나중에 이제 필요한 것만 제가 몇 개 하거나, 시간이 되면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직렬에서 이미 나왔거나 그런 것들 제가 체크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이거 쓸데없이 많이 해서. 자, 이 판례 자료로는 벌써 세 번째 강의하는 중이에요. 세 번째 강의하는 중이라서 빨리빨리 나갈 건데, 도중에 보면 같은 판례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출판사한테 이 판례를 저기로 옮길 겁니다 하고 표시를 해줬는데 그냥 다 실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기분이 되게 좋아. 하다가 막 힘든데 있는 거네 넘어갑시다 해서 하는 게 있어요. 형법뿐 아니라 형사소송에도 몇 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양해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29페이지 가시면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 구특가법 5조의 사항은 형법 288, 289, 292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규정하고, 그 다음에 구형법 288조 1항은 추행, 간음,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약추인한 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규정했었는데, 자, 원심 판결 선고 후 시행된 특가법에는 제5조의 사항이 삭제되고요. 이 가중처벌한 규정이 삭제되고, 형법 288조 1항은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약추인한 자는 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지금 형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낮아졌죠. 낮아졌잖아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경하게 변경된 거예요. 자, 이거 뭐 물어보고 있냐면 법적견의 변경이냐 사실관계 변경이냐 묻고 있거든요.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이게 바라요? 특가법, 형법. 당연히 뭐예요? 법적견의 변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 법령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굵은 것입니다. 추행 목적 유인죄에 대한 법정형이 변경되는데, 그 취지는 추행 목적 유인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한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래요. 그래서 1조 2항 법률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기설의 법적견의 변경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요. 2번은 사실상 딱 봐도 광어법이래. 우리 공부해요? 안 하죠? 그런 거 안 해요. 안 합니다. 사실관계 변경이에요. 그냥 결론만 보셔도 돼요. 그래서 개정광어법에서 뭐 신설을 해놨는데 밑에 굵은 글씨 볼게요. 밑에 네 번째 줄. 형법 1조 2항에 따라 신법이 적용,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조치에 법리호의 위법이 있다. 자식에서 뭐예요? 1조 2항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줄 끝에 있잖아요. 1조 2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관계 변경입니다. 사실관계 변경. 우리 공부 안 하잖아. 사실관계 변경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법. 놔두시고. 그 다음 3번도 보세요. 무슨 법이래요? 식품위생법.
공부해요, 여러분? 안 해요. 이것도 다 뭐다? 사실관계 변경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내용이 아니라, 잠깐 보세요. 잘못 얘기할 뻔했구나. 자, 이거 이제 소급 적용 이런 거 이제 금지한 그런 내용인데, 세 번째 줄 보시면 2012년 12월 8일 이전에 미신고 식품 제조 영업은 구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개정된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이 시행된 12월 8일부터는 식품 제조 가공업이 신고업종에서 뭘로 변했어요? 등록업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루어진 미신고 식품 제조 영업을 구법에 따라서 처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소급 적용 관련된 얘기입니다. 동기설 그거 관련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건 뭐 옛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판례죠. 소급 적용하지 말라.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4번. 조금 빨리 좀 가겠습니다. 4번. 구형법에서요, 혼빈간, 이게 이제 일부 위헌받고 일부 남았는데 그것도 폐기를 해버렸죠. 폐지를 해버렸는데, 그건 바로 뭐다? 굵은 것이 12월 18일, 12년 10월 18일 형법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개정에 앞서 구형법 304조 혼빈간 이 부분 헌재 위헌 결정 받았다. 결국 이 삭제는 뭐라고요? 법적견해 변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언더라인인 것처럼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꿀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범죄 후 법령 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됐음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면소 판결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고요. 그 앞에 3번이 괜히 쓸데없는 데 들어가서 짜증나게. 이거 법적 견해 변경입니다. 형법이니까 형법. 자, 그 다음에요. 이 판례는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형법에요. 상습, 강간, 강제추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010년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자체도 이제 모르는 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상습, 강제추행, 상습, 강간 규정이 형법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뀐 그게 이제 벌써 몇 년인가도 까먹었습니다만은 한참 됐는데, 친고죄였던 시절에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이 친고죄였던 시절에도 상습자가 붙어 있을 때는 뭐였죠? 비친고죄였습니다. 여러분 그건 같이 알아두세요. 지금도 반의사불벌죄에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상습이 붙어 있거나 특수가 붙어 있으면 반의사불벌죄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엔 친고죄도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친고죄는 뭐 그렇게 할 만한 게 없어서 따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폭행이나 협박 같은데 특수가 붙었거나 상습이 붙으면요. 반의사불벌이 아니에요. 존속이 붙으면. 그건 반의사불벌이에요. 존속은 의미 없어요. 존속은 붙어도 그대로라는 거 좀 뒤에 또 판례 하나 있을 거니까 그때 말씀드릴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요. 이 사건은 뭐냐면요. 이 상습 강간 강제추행죄가 신설되기 전에 이 인간이 상습으로 강제추행을 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신설되기 전에 했던 행위에 상습 강제추행을 적용시킬 수 없어요. 결국은 그 전 행위들은 결국 개별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실체적 경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설되기 이전이라. 그런데 얘한테는 더 운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상습 이게 인정됐으면 이 당시에도 비친고죄였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됐을 건데 이 신설되기 이전에 상습으로 범한 죄는 각각 실경이고 개별적인 행위라서요. 결국 친고죄이기도 해요. 친고죄이기도 하다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포괄일죄인 상습강제추행으로 할 수는 없어요. 개별적인 실체적 경합이 되지만 개별적 범죄는 여전히 소추 조건이 붙어있는 친고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운빨이 좀 된 사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것부터 정리하시고 그 다음 이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를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 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에 기초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실체적 경합에 있죠. 그런데 이 경우 소추요건도 상습 강제추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강제추행에 관한 것이 구비돼야 된다. 다시 해서 뭐예요? 개별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갑니다. 자, 계속해서 6번도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법적 견해 변경 얘기네요.
형법 257조 1항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폭처법 3조 1항을 삭제. 이게 바로 뭐죠? 특수상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수상해 관련해서 보시면 형법 258조의 이 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폭처법 3조 1항보다 낮게 규정했습니다. 뭐라고요? 법적 견해 변경입니다. 이것도 법적 견해 변경입니다. 그래서 언더라인에 써 있죠. 종전 형벌 규정이 과중한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또 마찬가지네. 폭처법. 형법에서 정한 폭력범죄들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폭처법 2조 1항을 삭제해서 각종 특수 있잖아요. 특수 관련된 거를 싹 삭제해버립니다. 이것도 뭐예요? 네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반성적 조치입니다.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한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입니다. 그래서 1조 2항 적용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6년, 17년 이 무렵에요. 되게 이 법적 견해 변경 관련된 게 판례가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동기설 이런 거를 한동안 안 묻다가 묻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계속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8번도 가겠습니다. 명칭이 뭐래요? 특가법이네요. 특가법 5조에서 5항은 위와 같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각항, 각호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하면서도 1호에서 형법 329조부터 331조 절도입니다. 죄나 미수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법정형을 변경했다. 법적 견해 변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경된 거. 그래서 이것도 가볍게 외우세요. 법적 견해 변경 거기에 해당한다. 이름만 봐도 특가법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내용인데요. 이건 이제 법적 견해 변경 그런 건 아니고요. 자, 한번 읽어보면 아까 봤던 그 식품위생법이랑 같은 취지 같네요. 이미 배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설치 당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요. 그 당시 법에 가면. 자,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구가축분유법에서 정한 신고 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죠. 이미 설치했잖아요. 이미 설치한 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법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더라인 바로 가죠. 법률 조항은 가축분유법 11조 3항의 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냐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유를 공공수협에 유입시킨 경우에 적용되죠. 그래서 배출시설 설치할 당시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니었는데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된 경우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유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만 잘 알아두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도정법이 나오네요. 자, 보면 도시정비법 행정법에서는 공부하나요? 하죠. 잘 안 해요. 했는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 형법에서는 공부한 적 없어요. 공부한 적 없고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도시정비법 84조 2항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 처벌 규정은 조합 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인 도정법 84조가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2012년 2월 1일 법률이 개정되어 신설된 겁니다. 신설됐다. 기존 도시정비법 84조 입법 취지 등등 비교해보면 시공자의 선정 등과 관련한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조합 임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까지 처벌 범위를 확정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조합 임원 등이 이 도정법 안에서 돈 받고 이러면 뇌물죄 적용해서 처벌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확장한 거예요. 임원 아닌 사람까지도 이렇게 신설했는데 자, 조합 임원을 형법상의 수뢰죄 또는 특가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그 형을 가볍게 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요. 아니한다. 다시 해서 뭐죠? 사실관계 변경이라는 거예요. 법적 견해 변경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건은 형법 1조 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도시정비법 우리 공부 안 한다고요. 그래서 사실관계 변경에 불과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 재밌는 판례가 하나 나오네요. 자, 우리가 이제 헌재법 47조 4항이 이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이제 돼 있잖아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 판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서 어떻게 돼 있죠? 사망에서 종전에 합헌 판결이 있었을 때는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에 다음 날까지만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그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이 사례가 이겁니다. 사례가 진무 때도 제가 풀어봤던 것 같은데 자, A 법령이 있어요.
A 법령이 있었는데 형벌법규였습니다. 여기에서 뭐 합헌 규정이 있었어요. 합헌이 있었고 여기서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까지 소급해서 날아간다고요? 여기까지만 소급해서 여기가 이제 무효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 죄를 범했으면 당연히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유죄 확정됐더라도 재심 사유가 되는 거죠. 이 동네에서 했으면. 근데 문제는 여기서 범했어요. 여기서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A법 위반이라고 할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A법 위반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확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유죄 확정 판결이 여기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야, 이거 재심 받아줘 말아줘. 여기서 죄를 범했고 여기서 확정됐으면 깔끔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죄를 범했고 확정은 여기서 됐어요. 자, 어떻게 해줬을까요? 봐줬어요. 재심 인정해 준 사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서 위반을 했더라도 판결은 여기서 진행됐잖아요. 이 동네에서는 이 A라는 법령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재판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법령 적용하면 안 되죠. 알겠죠? 그런데 적용을 해서 유죄 확정을 때렸으니 재심을 해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 문구 이해하시면서 읽어봅니다. 굵은 글씨 바로 갑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사망 단서에 와여 종전의 합헌 결정이 있은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다고요. 이해하시겠죠? 범죄는 그 전에 범했고 판결이 확정된 것이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 즉 위헌의 소급표가 적용되는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자, 비록 범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 판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밑에도 뭐 코멘트 달아놨는데 유죄 판결 확정시를 기준으로 위헌 결정에 소급표가 미치는 범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다. 12번 갑니다. 이건 좀 나오기가 좀 애매하긴 하겠는데 그래도 운빨 되긴 했는데 봅시다. 피고인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갑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당의 선거 구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갑을 위하여 기부 행위를 했다 그래서 공선법 위반으로 기소됩니다. 자, 근데 이게 바로 뭐죠? 사전선거운동이라고요. 그리고 지역구민, 당의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는 점이야. 기부행위. 근데 문제는 밑에 있는 것처럼 헌재 헌불 결정에 따라 구공선법 별표 1 지역선거구 구역표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선거구민이라는 개념도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피고인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물품 제공행위는 같은 법상 기부행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예요. 운빨이 좀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원래 해당 지역구민에게 이걸 줘야 선거법 위반인데 지역구민이 사라져버렸다니까요. 지역표가 사라져버려가지고 이 사례 하나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또 길긴 한데 보시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피고인이 최초 등록일인 15년 5월 29일부터 1년마다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서 사진을 촬영, 저장시켜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 돼. 이때 당시에요. 그런데 16년 5월 29일까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성폭법 위반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폭력 범죄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었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됐었던 거예요. 근데 재판 진행 중에 법이 개정됩니다. 법이 개정되는데 자, 뭐라고 돼 있나 하면 하여튼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될 때는 신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쭉 가셔서 굵은 글씨 한번 볼게요. 16년 12월 20일 이제 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면서 시행된 성폭법 부칙 제4조는 44조 사망 등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 명령이 확정되어 등록 대상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칙에서 경과 규정인 부칙에서 소급 적용을 일단 인정해놨어요. 인정을 해놨는데 어떻게 개정됐냐면 자, 거기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위에 있는 둘, 넷, 다섯 번째 줄을 볼게요. 괄호 뒤에 형법 1조 2항 뒤에 구성폭법 44조 사망이 12월 20일
개정되면서 뭐라고 냈냐? 등록 대상자는 제1행에 따라 신상 정보를 제출한 경우 이 부분이에요. 괄호 좀 쳐보십시오. 이게 좀 굵은 글씨에서 빠져버렸네.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해서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촬영, 전자기록, 저장, 보관하도록 해야 된다. 그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괄호 치십시오. 간단히 얘기해서 예전에는요. 얘가 5월 29일이었잖아요. 15년 5월 29일 날 만약에 최초 등록을 했으면요. 그 다음에 5월 이슈까지 다시 찍어야 돼요.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이제 전부 통일됐어요. 5월 29일 날 최초 등록을 했던 1월 1일 날 했던 상관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 해 12월 31일까지 촬영해서 저장하도록 다 바꿔놨다고요. 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날짜마다 매일 다르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경찰서에서 귀찮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촬영하러 왔는데요. 계속 이런다고. 그러니까 아예 일괄해가지고 12월 31일 그때 정도에서 연말에 다 와서 읽어야 하라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꿔놨다고. 그리고 개정된 부칙 규정에서 뭐라고요? 소급 적용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몇 년입니까? 6년 5월 29일까지가 아니라 16년 12월 31일까지만 하면 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운빨이 된 사정입니다. 그래서 요 사례 이해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뭐 쭉 밑에 써 있는데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줄 보면 개정성폭법 43조 사항에 따라 기본 신상 정보를 제출한 다음해인 16년 1월 1일부터 1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 사진 촬영에 응할 의무를 부담할 뿐 16년 5월 29일까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개정법에 따라 얘는 유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변경된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판례는 꼭 좀 별표하시고, 이미 이거 우리 시험에 아마 나왔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또 이제 등장을 계속 할 겁니다. 우리 이제 형법 7조 이미 환불을 한번 받고 바뀐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외국에서 받은 형의 일부만 예전에 어떻게 됐어요? 임의적 감면했잖아요. 외국에서 형 받았을 때 임의적 감면이었는데 뭐였어요? 이거 환불 맞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외국에서 형 살다 오면 전부를 산입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여튼 뭐 해오고 있으면 어쨌든 다 산입하라.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됐는데 문제는 유죄 확정 판결이 아니라 미결구금 일수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우리가 형법 7조 조문을 잘 안 보죠. 7조 조문을 잘 안 보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역시 여러분은 조문을 안 갖고 왔을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7조를 보시면 형법 7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 자, 이 말은 뭐죠? 죄를 지어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됐다는 것은 확정됐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확정됐다는 걸 전제로. 그래서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그래서 이제 필요적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자, 웬만하면 좀 미결구금일수도 넣어줘도 될 것 같잖아. 근데 그냥 고지고대로 물리해서 간다. 아니, 형의 전부 일부가 집행됐다는 것은 유죄 확정된 자만 포함된다. 그래서 뭐는 안 넣어줘 버렸어요? 미결구금일수는 넣어주지 않았어요. 미결구금일수는. 자, 그래서 다수견에서 이제 바로 언더라인 갈게요.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관한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소할 수 없고, 이건 아시고 있죠? 기판력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질연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형벌법규에 따라 다시 처벌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실질적 불이익을 완화하려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문헌 취지에 비추어 물리해서 가는 거죠. 외국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고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 되었더라도 이를 유죄 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결론,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7조에 한 산입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나에서도 그 근거를 뭐 하나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미결구금이 자유박탈의 효과 면에서 형의 집행과 유사하다는 전만을 근거로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미결구금됐다 무죄 판결받은 사람을 형법 7조 유추 적용에 의해서 반드시 형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장량감경 등을 통해서 다해서 나온 말이 그거예요. 어디 있냐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었을 때 세 번째 줄 보시면 미결구금 기간 해당 국가에서 네 번째 줄 이건 죄송합니다. 미결구금 기간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진 미결구금의 특수성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형법 53조의 장량감경 등을 적용 이렇게 되면 미결구금에 따른 불이익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버립니다. 다수 의견에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이 장량감경 한번 해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까지 하나 좀 기억하시기 이제 전압할래고 결론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용까지도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한번 나온 거라서 세부적인 거를 잘 하시길 바란다. 이제 뭐 사실관계가 판결문이 이번에 나와 있죠.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살인죄를 범하였다가 무죄 취지에 재판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되자 자신이 필리핀에서 미결 상태로 구금된 5년여 기간에 대해서도 산입해달라 그랬는데 배척해버렸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부작위는 뭐 길게 나오는데 몇 군데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월호 사건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15년 말에 나온 우리 전압 판례인데 아니 17년이었죠? 뭐 잘못했어요? 17년 17년 아니구나. 15년이 맞죠? 15년 11월 12일 한 페이지 넘어가 버리니까 이 덕에 이제 16년 17년에 부작위범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17년에 부작위범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시간이 좀 지나서 부작위범이 사례로 나올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당장에 좀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지만 우리 선택형에서는요 부작위범 늘 나와요. 제가 농담처럼 그랬잖아요. 출제자들이 부작위범을 안 내면 부작이다. 그래서 부작위로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범은 어떻게든 잘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몇 가지 이제 체크를 할 건데요. 판결지 1번에서 이제 자기와 부작위의 어떤 뭐 구별을 좀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형법 18조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 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자기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역대 우리 판례는요. 옛날 뭐 이리역 폭발 사건이나 기타 다양한 부작위범 사례에서요. 규범적 척도서를 택했어요. 법적 비난 가능성, 법적 비난의 중점이 어디 있냐 이거였는데 유일하게 어떤 거요? 보람의 병원 사건 있죠. 거기서만 뭐 했었어요? 자연과학적 척도서를 인정했었어요.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는 겁니다. 좀 이해하십시오. 여기 세월호 사건에서도 결국 뭐예요? 규범적 척도서를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그 당시에 보람의 병원 사건은 의사들을 위해서 희한한 짓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람의 병원 사건 뭐 나오면 뭐 자연적 과학 어지고 에너지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이거 의사들 얘기예요. 뭘로 끝나야 돼요? 자기로 끝나야 돼요. 자기로. 어디에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기로 끝나고 방조범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방조야, 자기 방조. 그것 좀 강조하고요. 자, 계속합니다.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냐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 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된다. 제일 많이 나온 지문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부작위범의 일단 구성요건 관련해 가지고 이 네 줄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 짧지만 가볍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북의 보행 이거를 쭉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거 좀 알아두시고 일단 구북의 보행이 아니라 구북의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북의. 우리가 진정 부작위범이건 부진정 부작위범이건 세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구성요건적 상황에서 요구된 행위 부작위하고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있을 것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플러스 시킵니다. 자, 굵은 것입니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 위협에 대처할 보호 능력이 없고 부작위 행위자에게 침해 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자규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증인 지위를 얘기합니다. 법적 자규무가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 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자규무의 이행으로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 침해가 자규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 실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해서 부작위에 의한 동치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보증인 지위와 행위정의의 동가치성 관련된 부작위의 동치성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부진정 부작위범의 요건이죠. 여기서 구북의 보행을 다 같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짧은 문구에서. 그래서 요놈 항상 부진정 부작위범 뭐 요건 나오면 이게 쭉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다음 건 여러분이 필히 암기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죠. 여기서 자기 의무는 뭐라고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에서 한계 혹은 조리상 자기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필수 암기 판례입니다. 이 동네는. 자, 그리고 이제 고의가 근자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보나마나 무슨 고의로 족하다?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그 얘기를 이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바로 이게 뭐라고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선장승문 이런 거를 대놓고 물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대한민국 어떤 시험에서도 이 사실관계까지 하면서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이 판결료지 2번, 3번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큰 상관없습니다. 다만요. 결론만 하나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갑시다. 선장은 뭐였어요? 부작위한 살인이 인정이 됐죠. 하지만 나머지 선원들은 부작위한 살인 인정되지 않았어요. 공동정문도 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도 없다고 했어요. 행위지배도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파기돼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생각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로 충분하게 되고요. 어쨌든 이 36페이지에 있는 판결료지 1번이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2번, 3번은 거의 등장하지 않더라.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자, 간만에 이제 부작위범 관련해서 판례가 하나 나온 게 바로 38번이에요. 38번. 38페이지 2번이에요. 이거가 올해 우리 시험에 나올 수가 없었죠. 왜요? 17년 12월 22일 판례거든요. 요걸 내면 무슨 폭동을 받을 일 있습니까? 이런 거 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별표 좀 해두시고요. 부작위범 나오면 이거는 뭐 어떻게든 선택형으로는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업무방해도 걸려 있어서요. 결론 안 돼요. 결론 안 됩니다. 자, 보면 업무방해와 같이 자기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 자기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작위의 동치성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판결료지 2번을 보시면요. 사실관계가 굵은 시간 됐네. 자, 피고인이 갑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했는데 갑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에 쌓아둔 건축 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 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입니다. 위력으로서 갑의 창고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됩니다. 언뜻 보면 그럴 것도 같죠? 근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나 봅시다.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 자재를 갑의 토지 위에 쌓아두어 공사 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두었던 건축 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서 갑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실행행위로서 갑의 업무에 대해 적극적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판결료지 1번에서 말했던 게 뭐죠? 부작위의 동치성이잖아요. 이게 적극적으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방해 고의도 있었고 업무 방해가 사실상 그런 위험도 생기긴 했지만 아무리 봐도 적극적으로 위력으로 방해하는 정도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작위의 동치성이 부정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순수한 결과범이라 그러죠. 살인죄 같은 순수한 결과범에서는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요. 표정들이. 자, 요새 민법 공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요 두 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행위정의 동가치성. 이거에 대해서 기억하시라고요. 순수한 결과범에서는 이거 요구하지 않아요.
순수한 결과범위라는 게 뭐냐면 살인죄처럼 조문에 특별한 행위태양이 안 써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 처벌한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순수한 결과범위예요. 어떻게든 결과만 발생하면 되는 범죄. 이런 데에서는 행위정의 동가치성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런 표현을 쓰죠. 행태 의존적 결과범. 여기에서는 행위정의 동가치성이 요구돼요. 그래서 비교를 할게요. 여기서는 필요하지만 순수한 결과범위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행태 의존적 결과범위 뭐예요? 사기죄잖아요.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작위가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돼요. 업무방해도 행위태양이 세 가지죠.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이잖아요. 조문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행위태양이.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의 동치성이 요구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정도 가지고서는 적극적 자기위에서 위력 행사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게 봐준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지문 같이 외워두세요. 요거 때문에 같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결과범에게는 요구되지 않지만 행태 의존적 결과범에는 부작위의 동치성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무슨 그런 난리를 그런 멋있는 짓을 하셨습니까? 놀래라. 기술입니다. 자, 못 보면 분이 됐고요. 관심을 받고 싶으신가 보군요. 자, 여하튼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저까지 같이 외워두세요. 행태 의존적 결과범, 순수한 결과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벌 규정이 나옵니다. 양벌 규정. 자, 폐기물관리법에서요. 67조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63조부터 66조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라면 행위자를 벌하는 후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고한다 해서 양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위 규정의 취지는 뭐냐면 통상의 그냥 양벌 규정과 달리 제66조 등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자가 있을 때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행위자도 처벌하는 데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양벌 규정의 수범자 영역 확대 기능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66조는 다시 조문을 살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자, 운영자 이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다시해서 설치 운영하는 신분 있는 자만 처벌하는 신분범이라고요. 그런데 신분이 없는 실제 집행자까지도 같이 처벌하는 규정이라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뭐 건설업법, 건축법 이런데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양벌 규정의 수범자 영역 확대 기능. 원래대로 하면 벌칙 규정 자체는 뭐였냐면 신분범만 처벌되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진정 신분범인데 우리가 설치하는 뭐 여기 뭡니까? 누구예요? 어디 갔어? 뭐 설치 운영자, 쉽게 해서 사장님, 사장님 아닌 다른 실제 집행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더라도 처벌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양벌 규정에 따라. 그래서 이게 이제 양벌 규정의 수범자 영역 확대 기능. 요 부분 하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세요. 신분 없는 자도요. 이 양벌 규정 때문에 같이 처벌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외우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더라인 이러한 양벌 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위헌적 소지가 좀 많습니다.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총론에서요. 대리인 책임 규정이 있어요. 신분범의 경우에도 실제 회사 내에서 누가 따로 집행하는 자가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자 처벌한다. 이렇게 해놓은 그런 규정이 있거든. 근데 우리 형법은 그런 조문 없잖아요. 근데 그냥 개별 법령에 따라 해석을 그렇게 해버려요. 우리 판례가. 위헌적 요지가 좀 많습니다. 소지가. 뭐 대법이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근데 요새 대법하고 헌재하고 재밌어요. 여러분 패킷감청 알고 있죠? 패킷감청. 3년 전에 대법원에서 허용되는 수사기법이다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올해 어떻게 했어요? 헌재에서 위헌으로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잠정적인 환불로 해서 이제 날려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뭐였어요? 병역거부. 헌재에서 돌려보낸 거에 따지면 그래서 요새 헌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4번 갑니다. 구건축법 108조 1항. 자, 이것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구건축법 108조 1항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를 처벌한다. 이렇게 해서 건축주.
같은 법 112조 사항은 양벌 규정으로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107조부터 111조까지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라면, 자 여기는 108조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107조부터 111조까지니까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라면 행위자를 벌할 뿐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고한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112조에서 정한 개인의 지위, 다시해서 뭐예요? 건물주 등의 이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그를 처벌할 수는 없다. 요것부터 얘기합니다. 쉽게 해서 종중, 대표적인 게 종중이죠. 이거 옆에 나온 교회. 이게 법인격 없는 사단이잖아요. 종중으로 예를 들어 볼게. 종중의 종원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개인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행위자를 벌한 후에 누구? 개인도 처벌하는 이 규정에 따라 그 종원을 처벌할 수 있겠냐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똑같이 교회에 이분이 아마 장로인가 그럴 거예요. 교회 총회 소속 한 일원일 뿐이에요. 총원일 뿐인데 이 사람을 개인으로 봐가지고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판결지 2번. 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갑 교회의 총회 건설부장인 피고인이 관할 시청의 허가 없이 건물 옥상층에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불법 증축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가 됩니다. 갑 교회는 을을 대표자란, 을이 목사겠죠. 대표자로 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인은 갑 교회에 고용된 사람이므로 을을 구건축법 112조 사항 양벌 규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봐 피고인을 같은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은 무허가 증축 행위를 실제로 행한 사람으로서 건축법 112조 사항에서 정한 같은 법 108조 1항에 따른 위반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건축법 112조 양벌 규정에 관한 법리호의 위법이 있다. 이렇게 나갔는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얘기해야겠네. 제가 이거 말할 때마다 저도 헷갈리는데 아까 설명한 거랑 딱 들어맞지가 않네. 다시 한번 보면 이 조문이요. 갑교회 건설부장인 피고인이 이 양반 장로 총원 중에 하나인데 관할시장 허가 없이 건물 옥상층에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건물 불법 증축 건축법 위반 기소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개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볼게요. 갑교회는 을을 대표자란 범겸 사단이고 피고인은 갑교회에 고용된 사람이므로 을을 즉 목사 을을 건축법 양벌 규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봐서 처벌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피고인을 같은 조항에 의해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을 같은 조항이 어떻게 됩니까? 직접 실행이나 행위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실행행 행위자를 생각하는데 자 이분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여러분이 볼 땐 타당해 보이나요? 자 여기서 직접 뭐 목사를 평상시에 선임 감독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직접 이제 이 사람 이제 건설부장이긴 하지만 이 사람도 결론은 뭐죠? 총원 중에 하나잖아요. 교회 소속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이 사람을 직접 우리가 양벌 중에서 통상 얘기하는 직원처럼 볼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이 부분에서는요. 근데 많이 복잡하면 여러분 결론만 기억하십시오. 이 양반은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만 일단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제가 왜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르지? 세 번째인데 강의가 세 번째인데 또 다르네. 지난번에 어떻게 말을 했지? 그때는 매끄럽게 잘 넘어가는데 또 어색하네요. 말하는 게. 자 어쨌든요. 여러분이요. 판결로지 1번에서요. 굵은 글씨 일단 기억하세요.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행위라 했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법 개인의 지위에 있다하여 그를 처벌할 수는 없다. 구성원 개개인이 개인의 지위에 있다하여 그를 처벌할 수 그 얘기구나.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자 다시해서 이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을요 개별적으로 뭐라고 해요? 이 개인으로 봐가지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개인. 이 사람들을 그냥 개별적 개인. 종원 한 명 한 명들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쉽게 해서 대표자처럼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판결로지 2번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로지 2번에서는 결국 이제 이 사람도 교회 총회 건설부장인 피고인입니다. 교인이에요, 교인.
이 사람도 개인은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을 또 뭐로 볼 수 없어요? 직접 행위자로 해가지고 처벌할 수도 없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법인 겸 사단 관련해서 판결지 1번 좀 알아두시고 판결지 2번 사실관계 나오면 일단 처벌 안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해 안 돼도 좋아요. 그냥 외우세요. 결론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처벌 안 된다.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십시다. 그리고 프린트 하나 펴십시오. 양벌 규정 판례가 하나 있을 겁니다. 갑자기 문자가 와서 봤더니 왜 메가로이스가 저한테 맨날 강의 들으라고 문자를 보내는지 같이 확 스팸을 할 수도 없고 양벌 규정 관련해서요. 올해 이제 8월 판례인데요. 자, 앞에 봤던 그 교회 거보단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그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한 후에 법률과 귀속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다시 해서 뭐죠? 우리는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되는 법인 등과 법인이나 대표자, 법인 개인 이런 쪽 말고 그런 쪽하고 실제 행위자가 처벌되는 근거가 서로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행위자는 직접 뭐예요? 그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벌 규정에 따라 그 법인 등이 처벌되는 이유는 뭐예요? 평상시 얘를 선임 감독을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라고요. 전혀 별개입니다. 별개라는 것부터 생각하시면서, 자, 그래서 언더라인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요. 설립되기 이전에 어떤 자연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설립 후 법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니, 법인이 이때 있지도 않았는데 얘를 선임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뭐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계속 따라가 봅니다. 그래서 양벌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위반 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선임 감독상 과실을 이유로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에게 어떠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논리적으로 보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인데 요게 이제 판례로서 대법원까지 간 거 보면 뭔가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이요, 요 상식으로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립되기 이전에 법인이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그래서 설립되기 전에 자연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은 양벌 규정으로 따라 책임지지 않는다. 요거 하나 잘 외워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선택형 보면 참 인과관계 좋아합니다. 인과관계 관련해서 뭐 모의고사건 아니건 안 낸 적이 없어요. 안 낸 적이 없게 되는데 그나마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판례가 뭐 요것밖에 없으니까 다행이긴 하네요. 특히나 우리가 이 상당 인과관계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인데요. 자, 결과적 가중범에서 참 많이 내죠. 결과적 가중범에서.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상당 인과관계 특칙이 존재하죠. 그게 바로 뭐죠? 직접성 원칙. 그것 좀 먼저 기억을 하십시오. 직접성 원칙. 그래서 어떻게 되죠?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 수단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 행위 자체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주로 이들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걸 갖다가 직접성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동호 중에 또 이제 판례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어떤 행위가 개입될 때가 있어요. 피해자나 제3자 행위가 개입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죠? 이 피해자나 제3자 행위가 사회통념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단순 과실이라면 당연히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피고인과 이 결과 사이에. 근데 고의나 중과실이 개입되어 버리면 이때는 어떻게 되죠? 인과관계가 없는 걸로 보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사례 알고 있잖아요. 강간당한 피해자가 장래 어떤 뭐 그런 거 수침 비관해서 자살해 버립니다. 강간치사로 갈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또 뭐 파출소에 불을 냈는데 이 경찰이 어떻게 한 거예요? 열심히 막 집기등 이런 걸 드러내다가 그러다가 자기가 방화를 입었어요. 이때도 어떻게 됩니까? 현건방 치상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피해자의 고의적 자손행위가 개입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사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이것도 교통방해 치사상이니까 결과적 가중범위입니다. 참고로 교통방해 치상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고요. 교통방해 치사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위입니다. 여기는 아직 판례가 없어서요. 학설대로 외우세요. 학설대로 기억하시고, 다만 우리가 특수공직방 치사상은 어떻게 되죠? 우리 판례가 치사나 치상이나 둘 다 부진정으로 봐버렸어요. 그거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 생각 안 나요? 특수공직방 치사상은 둘 다 부진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외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도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요 놈도요, 이미 꽤 몇 년이 지나서 예전에 우리 특수강간 치사상 그거 관련해서 큰 사례로 나왔잖아요. 이제는 나오려면 강도치사상으로 나올 거예요. 강도치사상으로 해가지고 결과적 가중범 좀 낼 만한 게 있습니다. 좀 이해 좀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그 특칙들 잘 좀 기억하십시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특히 결과적 가중범 논의되는 그 논점들 다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보면 써있는 것처럼 교통방해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위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행위 시에 결과 발생 예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만 얘기해줬네. 아니, 두 가지만 얘기해줬네요. 원래 우리가 결과적 가중범 인정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가 고의의 기본 범죄, 두 번째가 중한 결과 발생,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상당 인과관계 직접성,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아시겠죠? 근데 판례가 특별히 세 번째, 네 번째 요건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방해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 발생하게 한, 이것도 참 잘 나오죠. 유일하거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게재된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상 예견될 수 있는, 즉 사회통념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단순 과실이라면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관계 유명한 사례죠.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갑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 갑의 차량 및 뒤따르던 차량 2대는 연이어 급제동 정차했으나 뒤를 따라오르던 의뢰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의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자, 하나씩 따져봅니다. 고의의 기본범죄, 교통방해 맞죠?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이렇게 들이밀어버리면 당연히 교통방해죠. 정차했는데 멈춰버렸는데. 두 번째, 죽거나 다쳤죠, 사람들이. 중한결과 발생했잖아요. 문제는 이제 판례가 아까 얘기했던 상당인과관계, 직접성, 그거랑 또 뭐죠? 예견 가능성,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아까도 판결로지 1번에서 밑밥 깔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뒤에 따라오던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이죠. 특히 마지막에 트럭 운전사, 이 사람이 이제 멈추지 못하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안전거리 미확보예요.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 및 안전거리 미확보인데, 우리가 고속도로 달릴 때 제한속도 110에서 110 놓고 다녀요? 그럼 뒤에서 상향등 켜죠. 차마 켜지 못하고 피해가겠지만. 자, 당연하죠. 누구나 과속하고 누구나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는다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예견도 가능했고, 그 다음에 뭐죠? 이런 과실 예견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상당 인과관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런 행위 때문에 그런 과실이 개입돼서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당연히 뭘 인정해서요? 교통방해 치사상을 긍정해버린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놈도요, 되게 그 뭐랄까 케이스에서 내기가 참 좋은 판례긴 해요. 각각의 요건을 포섭하면서 특히 세 번째, 네 번째 요건 관련해서 상당 인과관계 제대로 포섭하고 있는지, 방금 1번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포섭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저 읽어봅니다. 자,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나 보세요. 굵은 시 다음부터 봅니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 1차로 한가운데 정차한 피고인은 현장의 교통 상황이나 여기 써 있죠. 일반인의 운전 습관, 행태 등에 비추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준수나 안전거리 확보 등 주의무를 완전하게 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죠? 그래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과실이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정차행위와 사상 결과 발생 사이에 그래서 상당인 관계 있고요. 사상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의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는 제가 친절하게 세 판례를 다 비교해 드렸습니다. 예전 판례 두 개부터 먼저 비교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비교 판례 1, 2번을 넣어놨는데요. 이게 이제 옛날 판례들인데, 여러분 어떤 범죄에 대한 고의인가부터 잘 알아두세요. 참고로 비교 판례 1, 2번은요.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겁니다.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관련된 아니다. 무면허 운전이 여기 2번하고 그렇구나. 무면허 운전이 맞네. 무면허 운전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자, 보면 첫 번째 1번 봅니다.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사 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 그래서 자기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범이라 그래요. 초범. 하지만 2번 갑니다. 면허증에 유효기간과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미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도 면허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5년 지나도록 적성검사 받지 않아서 결국 뭐예요?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실이 통지되지 않이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면허 취소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1, 2번은 무면허운전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돼서 무면허운전이라는 점에 대해서 초범은요 봐줬어요. 근데 재범은요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구분하시고 40페이지 하단에 있는 이 판례는 뭐냐면 애초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에요. 적성검사 미필 이 자체에 대한 고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전혀 달라요. 자, 읽어보면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했다 하여 구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것은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미필적인 아마 고의가 있었다고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보세요.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한 데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원심은 무죄를 판결해서요. 파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이 사실만큼은 초범이건 나발이건 바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돼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는 초범과 재범을 나눈다. 아시겠죠? 세 가지 판례 하는데 모아놨으니까 잘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실범. 지하철 공사 구간 현장 안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 신호수 1명을 배치했는데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식으로요. 그 많은 행인이 지나가도 아무도 안 다쳤는데 이 사람만 다쳤다고요. 이거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 부정한 사례입니다. 부정한 판례. 여러분도 참 많이 나온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됐고 그 다음 4번인데요. 사실 이거는 뭐 꼭 피해자 동의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위법성 조각된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피해자 동의를 한정하지 마시고. 이분도 이제 여화 증인이에요. 여화 증인. 근데 뭐 여화 증인에서 뭐 그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 신도가 많이 늘진 않았답니다. 36개월 교도소에서 이제 교도관을 하자 그러는데 저 같으면 갈 것 같은데 그 우리 교도 이쪽 직렬이요. 시험이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그래도 기본 공무원이기 때문에 꽤 몇 대 몇은 되는데 갔다가 제일 그만두는 확률이 많아요. 못 버틴대요. 못 버틴대. 왜요? 만나는 놈들이 다시는 안 보고 싶은 놈들이 만난다고요. 또 나갈 때쯤 되면 내 얼굴 잘 기억해. 집에 갈 때 조심하고 나 곧 나간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게 되게 많대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힘들대요. 교정징계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다. 지금 안으로는 36개월에서 뭐요? 그 교도 그쪽에서 일을 본격시킨다고 하더라고. 그 병역 거부자들 있잖아요. 양심적 병역 거부. 하여튼 좀 어려울 것 같아. 어떻게 그걸 추정하지? 어떻게 알아내죠? 진짜 이 사람이 이건지. 우리가 아시다시피 양심의자 이쪽에서 십자가 밟기 이런 것도 안 되잖아. 양심 표명 추지금 이런 것도 있는데 궁금합니다. 그것도. 자, 그래요. 자, 사면 깔끔하게 갔다 와도 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종교의 신념이 저보단 투철한 분들이야 모르겠다. 자, 환자의 명시적 수혈 거부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 승낙을 받아 수술했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태에 이릅니다. 자, 근데 이 사안은 이분이 이제 미리 가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제 여러 병원을 이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수술 받을 때 큰 수술은 아니었는데, 결국은 뭐였어요? 이게 도중에 수혈이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응급 상황에서는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스스로 뭐라 그랬냐면, 그럼 나는 수혈 안 받고 그냥 죽어도 상관없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 그럼 병원이 어디 있어요? 다 안 해줬는데 이 피고인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름 종교적 어떤 신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정도는 그래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겠지만 한번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하필 진짜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고관절 수술인가 봤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혈 방법의 선택을 고려함이 원칙이지만 한편으로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때는 이를 고려하여 진료 행위를 해야 된다. 생각해보세요. 이 양반이 살아났다 쳐. 평생을 신념 하나로 살았는데 이게 무너지면 이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꼭 천국도 못 갈 거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하죠. 어떻게 따지면. 그 의사도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도. 자, 그래서 판결로 입원해서요. 하여튼 뭐 이런 거 어느 경우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것인지는 재반사정 종합고려 판단하라 그랬는데 다만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 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했다면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들 되게 고민했어요. 접수가 2009년에 됐는데 판결은 5년 뒤에 났어요. 상당히 사회적인 반향을 이제 확인해서 한 거였죠. 사실관계는 쭉 나와 있습니다. 요과 증인에서 쭉 써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 보면 형법 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 뭐 맨날 나오는 거다. 자, 우리가 한번 기억해봅니다. 이쪽에서 사례 나올 때 심심찮게 그냥 막 지나가는 걸 맨날 겹쳐서 논점으로 나오는데 틀리는 분들이 지나가면 틀리더라고요. 해서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진짜 말씀드립니다. 위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합니다. 이러면 논점이 두 개예요. 두 개 반드시. 첫 번째가 뭐예요?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애초에 구성배당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직방해 객체인 공무원은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만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구성배당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논점은 뭐죠? 남은 상해예요. 상해. 상해 또는 폭행 이쪽이 되는데 이거는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죠. 하지만 이게 바로 뭐죠? 현재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해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겁니다. 정당방위로. 그래서 이 두 논점 꼭 좀 나눠서 쓰시고요. 공무방해 치상 이런 말 절대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조문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꼭 나눠서 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번 거의 우리 모의고사에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공무원 나오잖아. 심심하면 절도 강도 나오다가 체포멘탈에서 패. 그리고 또 도중에 또 긴급 체포하면 잘해야 되는데 또 위법하게요. 이런 상황들 나오는 패턴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130조 규정한 공직방 써있죠. 공무원이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하나 성립한다. 요 말 잘 좀 기억하시고 뭐 딴 건 잘 안 써도 되고요. 자, 그래서 굵은 것이 경찰관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현행범을 연행하려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판결문 2번 잠깐 보시면 요 판례도 참 우리 우리 법행에서 이게 나와버린 그런 내용입니다. 법행에서 나왔었고 일단 별표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우리가 아는 정당방인데 좀 특이한 정당방이 읽어볼게요. 쭉 가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뭐 괜찮습니다. 근데 끝에 보면 보겠습니다.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당연히 인정되지 않아요.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안 돼요. 왜요? 정당방위 위법한 것만 간단하다니까. 자, 그러면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뭐만 가능해요? 긴급피난만 가능해요. 긴급피난만. 그거 좀 같이 외우시고. 자, 그래서 이때 방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뭐 요것저것 뭐 언더라인 일체 구체적 사항을 참작 판단해야 된다. 뭐 일반적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네요. 우리가요. 정당방위, 긴급피난, 공통점이 자기뿐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하지만 자구행위는 안 돼요. 자구행위는 안 되고. 그래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그거 얘기한 거예요. 자기 법익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게 하는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21조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자, 이게 어떤 사례였냐면요. 사실관계를 여기다 안 넣어놨는데 형소에다 넣어놨나? 하여튼 왜 잘렸나 모르겠네. 이게요. 위법한 지금 그 현행범 체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이제 시민들이 이걸 보고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막 잡아다 패고 별거 아닌 것 같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제지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 싸움 붙어서 시민이 때려버린 거예요. 경찰을. 위법한 현행범 체포하는 시민이 경찰을 때려버렸다고요. 이 사람도 뭐가 됐다고요? 정당방위가 된 거예요. 우리가 통상은 체포 당한 사람이 늘 때리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체포 당한 사람은 안 때렸고 지나가던 시민이 팬 거예요. 이것도 뭐가 돼요? 정당방위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제3자 포함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하나 나오면 또 이제 여러 개 같이 물어보죠. 그래서 꼭 긴급피난도 같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정당방위 긴급피난에서도 차이가 뭐가 하나 있을까요? 차이가 뭐 한두 개는 아니다만은 정당방위는요 개인적 법익이 하나입니다. 개인적 법익이 하나요. 하지만 긴급피난은 어떻게 돼요? 개인적 법익이 하나지 않습니다. 사회적 국가적 법익이랑 긴급피난도 가능하다는 그것도 좀 같이 비교해서 외워두십시오. 하여튼 법익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법익, 타인 법익 둘 다 되는 것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동일하지만 정당방위는 개인적 법익만 가능하지만 긴급피난은 개인적 법익 외에 사회 국가적 법익으로 해서도 가능하다는 점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사실 다음 판례가 자력구제라기보다 자구행위가 아니라 이거 법령에 한 정당행위로 들어가야 될 판례예요. 좀 수정하십시오. 그래서 법령에 한 정당행위입니다. 수정 좀 해주십시오. 법령에 한 정당행위. 우리 출판사가 제가 원고 넘기자마자 이거 출간해가지고 제가 도중에 저기 좀 잘못된 것들 있는데 출력했는데요. 찍었는데요. 그러는 바람에 좀 민망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보고 왜 같은 거 넣어놨어 이런 것도 했는데 출력해버렸는데요. 계속 얘기해가지고 상당히 좀 민망합니다. 제가 이 처음에 이제 판례 넣을 때는 왜냐하면 자력구제가 나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구행위 집어넣은 거였고 생각해보니까 민법상 자력구제면 법령에 한 정당행위잖아요. 알겠어요? 법령에 한 정당행위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민법 209조 2항 전단은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경우 점유자는 침탈 후 이건 이제 직시라고 읽던 이거요. 하이 참 안하다. 우린 즉시인데 즉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시란 써 있죠.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사회통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자, 이 부분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는 물리적 시간의 장단은 물론 포인트가 이거죠. 침탈자가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여 자력탈환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예전에 침탈한 그 사람의 법적 안정 내지 평안에 치거나 자력탈환권의 남용에 이른 것은 아닌지와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미 그 사람이 침해를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의 점유가 이제 평온하게 돼버렸어요. 이때 자력탈환이 되겠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자, 판결은 2번 갑니다. 집행관이 집행채권자 갑소유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집행을 실시하자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출입문과 잠금 장치를 훼손하며 강제로 개방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해서 재물손괴 및 건조물 침입으로 기소가 됩니다. 자, 근데 피고인이 주장한 게 바로 뭐예요? 정당행위를 주장한 거예요. 민법상 자력구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유치권자이긴 했나 봐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러건 저러건 부동산 인도 집행을 했어요. 집행관이. 그리고 특히나 자물쇠랑 이런 것도 다 바꿔놨어요. 그런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그리고 이미 집행관으로부터 인도받은 사람의 점유가 확립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봐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이 보시면 피고인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에는 이미 갑조합이 집행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까지 받았고요. 출입문에 잠금 장치를 교체하는 등으로 그 점유가 확립된 상태래요. 자, 이래놓으면 점유권 침해 현장성 내지 추적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점유를 실력에 하여 탈환한 피고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 수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 이렇게 본 거죠. 위법성 조각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보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정당행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